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었습니다. 그게 한 200 몇십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2024년도 1, 2분기에 들어서 거의 100조 원 이상 팔아치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왜 워렌 버핏이 그리고 급하게 처분을 했을까? 애플이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최근 24년도 3분기까지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한 5, 60조 원 정도에서 이게 한 20조, 20, 30조 원 정도로 한 현금이 반토막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EU에서 그 애플한테 19조 원 그 벌금을, 과징금을 때려가지고 19조 원 또 세금 내라. 그 세금 내면 돈이 없어요, 아예. 언론에서는 뭐 세금 이슈 때문이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애플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애플이 중요한 이유는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3경원이 넘는데 거기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애플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 기업이죠. 자, 보시다시피 애플은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 3경원이 넘는 이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애플이 움직이면은 나스닥 전체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이 계속 우상향하면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애플이 급락하면 반대로 나스닥도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들을 보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금액이. 근데 애플만 유독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애플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던 주식인데 주가가 왜 이걸 굳이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을 쭉 한번 파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제 2007, 8년도, 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점진적인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 주황색 부분 아이폰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이제 서비스 매출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파란색 부분. 그리고 반대로 주황색 부분이 아이폰의 판매 매출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유지가 됐어요. 거의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2015년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이제 꺾였어요. 성장세가 꺾이고 이제 둔화되는 정체 시기로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달리 해석하면은 양적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점차 스마트폰의 고부가 가치와 프리미엄화를 하면서 스마트폰 한 대당 가격을 점점 높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서비스로 또 돈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돈을 버는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또 성장을 이어갔던 게 2015년도부터 2020년도였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 매출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23년도만 하더라도 120에서 130조 원 정도가 제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나왔고, 그리고 한 6, 70조 원 정도가 서비스에서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남기는 그로스 마진, 그냥 원가를 빼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가를 빼고 제품과 서비스에 남기는 매출 총이익률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를 봤을 때 서비스가 남기는 마진이 70%나 되더라. 제품의 경우에는 36.5%를 남기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팔았다면 36만 5천 원을 남기는 거였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70%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마진이 높은 게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매출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회사의 마진을 높여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2023년도에 제품의 총이익률과 서비스의 총이익률을 각각 36.5%, 75%, 7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도별 매출에다가 그냥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폰이 남기는 총이익과 이제는 2023년도 보니까 거의 서비스가 남기는 매출 총이익이 거의 비슷한 시점까지 왔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그만큼 회사에 많은 돈을 남겨주고 있는 핵심 사업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때는 아이폰의 판매 급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6배 정도 5불에서 32불로 올랐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서비스 매출의 급증이 큰 기여를 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는 남기는 마진율, 매출 총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총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면서 아이폰이 남기는 총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그 주가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애플은 이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제품이 성장을 못하고 있나? 제품 판매가 안 늘어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2012년, 15년도까지는 이렇게 쭉 애플의 제품 판매량이 이렇게 글로벌리 늘어났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15년도부터는 이게 정체가 되면서 판매량이 안 늘어나요. 거의. 오히려 판매량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2020년도까지,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의 한계가 왔고, 그래서 과거 2007년도부터 뭐 아이폰 4, 아이폰 6, 뭐 11, 12, 13, 14, 15%까지 이렇게 매년 제품을 출시하면서 출시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500불에서 900불, 900불에서 1100불, 뭐 1500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가격이 올라오면서 대당 판매 가격을 높여나가면서 판매량은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드는 트렌드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출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2020년도까지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아이폰의 판매 매출이 급등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2020년도가 지나면서 갑자기 21년도부터 아이폰 판매 매출이 급등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체된 줄 알았는데 왜 지난 5년 동안 정체됐는데 갑자기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급등을 했을까? 아이폰 판매 매출이 라고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20년도에 이렇게 쌓아놨던 엄청난 저축률이 2021년도로 가는 그 중간 사이에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21년도 중간에 또 팬데믹이 더 커지면서 또 저축이 쌓였다가 다시 또 이게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보복 소비가 나오고 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23년도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는 저축률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감소를 크게 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매출이 급증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못했던 그 저축액이 보복 소비를 불러일으켜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가 이제 이게 보복 소비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이유는 애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선정량이 보면은 20년도 대비 21년도를 보면은 다 증가했어요. 삼성도 증가를 했고요. 애플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샤오미도 증가를 했고, 오보도 증가를 했고, 그 비보도 증가를 했고, 이렇게 다 이렇게 2020년도 대비 다 판매량이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 직후에 2015년도부터 정체됐던 스마트폰의 양적 성장의 한계가 2021년도부터 코로나로 누적된 저축액이 보복 소비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저축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의 제품을, 프리미엄의 제품을 한 번씩 사는 그런 여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보복 소비가 언제 가장 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년도에 이렇게 크게 누적됐던 저축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큰 보복 소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도 저축액이 이제 누적이 됐지만 2020년도보단 낮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최초 2021년도 매출이 가장 높게 잡혔을 거고, 2021년도에 누적돼서 나오던 보복 소비는 2022년도에 크게 잡혔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이폰 매출의 성장률과 서비스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은 2021년도 매출이 20년도 대비 39%나 성장을 했는데 22년도에는
7% 성장을 했고 21년도 대비 23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소비에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이폰의 판매의 성장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 그리고 서비스 매출의 성장률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24년도, 2025년도는 상대적으로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축이 크게 감소를 했고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애플이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제 성장은 이어가더라도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의 매출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성장이 꺾인다? 그렇다는 것은 높은 PER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매출 성장률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장을 했는데 일본 빼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는 전부 다 대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특정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매출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글로벌리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애플이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최근 24년도 3분기까지 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한 5, 60조 원 정도에서 이게 한 20조, 30조 원 정도로 한 현금이 반토막으로 줄었거든요. 현금이 엄청나게 왜 이렇게 빠르게 줄고 있을까? 19년도부터 계속 장사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현금이 빠르게 줄고 있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EU에서 그 애플한테 19조 원 그 벌금을 과징금을 때려가지고 19조 원 또 세금 내라. 그 이거를 또 이제 또 내리니까 지금 딱 그 세금 내면 돈이 없어요 아예. 예, 그 정도인데 뭐 세금을 한 번에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어쨌든 현금량이 크게 줄어 있고 그리고 재고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8년도부터 2024년도 3분기까지 회사의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현금은 크게 줄고 있고 재고는 늘어난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왜 줄었을까 보니까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복 소비의 영향이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투자를 그만큼 또 많이 집행을 했었고 그리고 회사가 돈을 많이 남기니까 그만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보통주를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에 큰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씩 썼냐면 연도별로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예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7, 80조 원 썼고 2021년도에는 거의 9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110조에서 12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썼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23년도, 24년도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 영업활동으로 남기는 현금이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기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사주 매입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는 현금을 크게 이제 남기는 이익을 계속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주주 환원도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계속 부양을 시켰고 기대감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출시한 아이폰 16이 오히려 아이폰 12 이후에 가장 인기 없는 모델이다 라는 이제 또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을 때 사전 예약을 하고 이거를 이제 며칠 기다리면 받냐라는 그런 리드 타임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이폰 15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받기가 힘들었어요. 받는 데까지만 막 40 며칠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 사전 예약했을 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리드 타임이 받는 데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20 며칠 만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폰 15 전작 대비 인기가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아이폰 12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리드 타임을 보이더라. 근데 아이폰 12가 상당히 부진했던 인기 없었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을 또 먹여 살릴 아이폰 제품인데 이게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이렇게 리드 타임으로 봤을 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네거티브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은 워렌 버핏이 주식을 최고가에 130조 원이나 팔았는데 주가는 계속 연이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회사에 현금이 줄고 계속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축 감소로 인해서 보복 소비도 감소를 했는데 과연 과거처럼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아이폰 16에 대한 부진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 실적이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그 근거는 회사의 연도별 매출 성장률, 아이폰의 매출 성장률이나 서비스 매출의 성장률이 둘 다 이렇게 감소하는 게 그 증거이고, 정리하자면은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제 휴대폰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왔고, 20년도부터는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나 서비스 매출이 둘 다 이렇게 늘어나는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올 수 있었는데 보복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출의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은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끝내는 추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생겼던 서비스 매출의 확대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의 이용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재택근무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게 악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2025년도부터 미국 장기 자본 이득 세율에 대한 인상안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20%에서 39.6%로 인상할 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안정적인 그 애플 같은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일어나는 세금 인상이 앞으로 이런 부유층 주주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 차익 실현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애플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의 보복 소비의 종료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3년도까지, 그리고 과거처럼 높은 PER을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현금도 빠르게 줄고 있어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지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회사도 현금도 빠르게 줄고 있고 지금 한 20-30조 원 정도 남겨놨잖아요. 현금이 반토막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유럽에서도 19조 원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회사도 현금을 그렇게 지출을 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미리 처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보복 소비가 끝나고 경기 침체로 빠지면서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애플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이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들에 대한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나스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나 지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2007, 8년도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 금리 차가 4.75%에서 0.15%까지 1년 만에 450bp 이상이 줄어들면서 금리 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일어나면서 NK 청산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바젤3 엔드게임이 앞으로 일본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초과 자본을 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본을 쌓으면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대출에 대한 회수가 더 빨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07, 8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던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주가도 50%나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또 이상 움직임은 제가 몇 번 비슷한 자료를 공유드리긴 했는데 2024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파산 건수가 미국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 섹터가 어디였을까라고 보니까 소비재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소비가 견인하는 시장인데 그 소비 섹터에서 파산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 신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소비와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하면은 결국 신용카드가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신용카드 보유자 수가 미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어요. 과거 십몇 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에 대한 그 대출액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1조 달러 거의 1000조 원 이상의 부채가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 은행에서 지금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계속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3.25%의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은행을 제외한 상위 100개의 대형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에서 나오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7.8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5%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 7, 8%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 은행에서 잠재적인 리스크 폭탄이 또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중소형 은행에서 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이상 움직임이 계속 되는데도 파티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붕괴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컨텐츠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으로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조하실 내용들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 그리고 이제 주요 좀 이상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계속 컨텐츠를 찍어서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